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스며있는 과학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설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고자 호신술을 연마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솔비 씨처럼 이렇게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날씨 예보처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항상 마음 졸여야 되는 것 같아요. 솔비 씨 그거 몰랐어요? 한 발 앞서서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 이미 있는데? 에이, 범죄를 어떻게 예측해요? 에이. 욱하고 저지르는 건데 저만 해도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른데요? 아무리 모든 게 다 가능한 과학이라고 해도 이거는 안 되죠. 에이, 가능하다니까요. 진짜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입니다. 프리크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묻지마 범죄를 한 발 앞서서 예측해주고 분석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무 데서나 못 듣죠. 오직 이곳,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묻지마 범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신 두 분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범죄안전문화연구소 소장 겸 오. 경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상균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조재성이라고 합니다. 범죄 예측이라는 주제로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반갑습니다. 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독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슈가 참 큰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또 8월에 연이어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묻지마 범죄하면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3일이었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 백화점 앞에서 저녁 오후 한 6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이 가해자가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해서 네. 사상자를 발생시켰고요. 또 차에서 내려서 바로 흉기를 가지고 주변에 다니는 시민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사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경찰이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한 이유가 그 피해망상 증상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최원종의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상 동기 범죄의 한 유형으로 범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묻지마 범죄와는 혹시 또 다른 걸까요? 이 범죄에 대한 용어들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면 특별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또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흉기 난동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그런 범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겠네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소현동 사건 이전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도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올해 7월 21일에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청년이 신림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22세 남성을 흉기로 이제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30대 3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이 범행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만 때문이었다라고 밝혔고 그러한 불만들이 불특정 다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됐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8월 뭐 한 달 사이에 연달아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갑자기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이 이상동기 범죄 발생률 교수님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이라고 그럽니다. 또 제3자 대상 분풀이를 하는 사건이 86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 폭행이 사회적 적대감에 있어서는 38건이요. 또 제3자에 대한 분풀이용으로서는 무려 507건, 그래서 총 58.9%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 집계되지 않은 횟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 네. 같아요. 보니까 뭐 거의 매달 이런 이슈화가 되는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들어서 급증한 건지 아니면 범죄 잔혹성이 좀 높아지면서 더 이슈화가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박사님. 네, 최근 이슈화 됐다고 해서 그 갑자기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만 이런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를 사회에 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분노를 이제 영향을 준 부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SNS 같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한 원인에 기인해가지고 모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입니다. 맞아요. 모방이 확실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거에도 이상 동기 범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 동기 범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최근에 칼부림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쭉 나올 텐데요. 가장 많이 검색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2012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또 한 사건은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33년 전에 예. 여의도에서 그 차량 난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두 사건 다 여의도라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예, 그 사람이 참 많은 그렇죠. 곳이잖아요. 예, 예.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그 시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사회의 어떤 그 부적응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 두 사람이 범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여의도라는 그런 공통점 또 이상 범죄 내지 묻지마 범죄의 그 사회적인 불만, 현실 불만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이상동기 범죄의 범행의 동기 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이상동기 범죄, 범죄의 어떤 원인이나 동기 측면들이 좀 유사한 면들이 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상 동기 범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할 수 있겠죠. 이상 동기 범죄란 무엇인지 또 이유 없이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이렇게 동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알 수 없거나 뭐 이러한 행태로 이루어지는 범죄 행동이 이상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이 병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거나 혹은 심리적인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극에 달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특정 지어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분노 감정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조절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를 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분노 감정이 생길 때 스스로를 충동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인지적 왜곡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곡 현상. 예.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 별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충동적 분노 표출형에 가까운 이상 동기 범죄자들은 그런 것을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은 어떤 정보들도 자기에게는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지적 왜곡 현상이 분노 표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걸 생각하고 어떤 상해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어떤 그 희생물 대상을 찾게 되는데 네. 그 대상이 여성이든 노약자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행을 행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흉기를 네. 내서 살해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게 그런 상당히 현상들이 있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묻지마 범죄자들은 평소에 어떤 그 대인 관계나 사회적 관계 또 뭐 친구 관계, 뭐 직장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부적응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신림동 사건 이후로 또 문제가 됐던 게 유행처럼 번졌던 SNS 살인 예고글이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행을 저지르면 좀 감추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심리인 거예요, 이런 건? 실제는 그것이 현실에서 폭행이나 뭐 이 흉기 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SNS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 퍼뜨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또 이런 흉기 난동이나 묻지마 범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런 그 모방 범죄의 형태로 네. 분명히 또 범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모방 범죄라는 것은 이게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이런 이상 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참 살인 예고글이 올라올 때 저희 바로 옆 동네에도 그 글이 올라왔어요. 네. 여기서 몇 시에 그 칼부림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마음에 하루 동안 집을 못 나갔거든요. 그쵸. 이런 글을 올리신 분들한테는 혹시 다른 처벌이 없었나요? 박사님 혹시? 글쎄요, 그 글을 올린 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그러한 글들, 예고글들을 올리는 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동입니다.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이상 동기 범죄 좀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처 방안 또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최근에 아주 발빠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카메라, CCTV를 구축하겠다. 또 최근에는 그 이제 세프티드라고 하는데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그러니까 지역을 환경에 이제 범죄에 취약한 그런 그 물리적 환경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없는 데는 가로등을 켜고. 킨다든지 네네. 또 방범창이 없는 데는 방범창을 설치해주고 등등 하는 그런 그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하는 것들을 일부 지자체에서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갔다든지 또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법위원제 또 최근에는 경찰에서도 경찰 대응팀을 만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입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그 조직으로서 경찰 대응팀을 또 정원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들을 예.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정말 기본이 되는 게 CCTV인 것 같아요. 이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처벌이라는 어떤 형법이 존재한다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CCTV가 존재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범죄 행동을 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억제 효과가 있고요. 단순히 그런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범죄 지도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대응적인 측면도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통해서 범죄자를 식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CCTV로 이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쫓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예. 제가 또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능형 CCTV를 곳곳에 도입을 할 거다. 그래서 거의 한 500억 가량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지능형이라는 게 붙었는데 얼마나 똑똑해지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면 인식도 가능하고요. 보행할 때 어떻게 걷는지를 감지해내는 행동 감지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뭐 SNS-상의 살인 예고글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에 예고글을 올렸다 하면 미리 대응을 해서 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예, 그 한 민간 업체에서는 이 범죄 추적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발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SNS라든지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다크웹이라고 이제 다크웹. 예, 네. 그러한 데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을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들은 AI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시된 어떤 특정 단어나 이런 것들이 특정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범죄를 예측하는 시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통계와 확률을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들일까요? 범죄의 저희 기초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즉 통계적 자료입니다. 통계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세상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통계를 통하여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범죄의 원인과 결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범죄 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경시청에서 매년 이상 동기의 범죄의 발생 건수 통계를 모아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연구가 수행돼 범행과 가해자에 대한 특징을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해자를 크게 정신장애형, 강도형, 복수형으로 피의자들이 특성을 분류하고 이들의 범행 동기에 집중하기보다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특정 환경 내에서 범죄와 범죄자, 피해자들의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패턴 이해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 통계, 범죄 발생의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범죄 발생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통하여 범죄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서 경찰은 소극적
대응보다는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경찰이 통계적 기법에 의한 범죄 예측, 특정 범죄 묘사, 범죄의 특징을 보여주는 디지털 맵을 활용하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떤 사람의 장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범죄 예측 기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죄 예측 기법은 그 사람이 재범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지 언제 어떠한 범행을 행할지는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특정 범인이 범행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근거하는 식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만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범죄 예측 시스템은 범죄 발생 시간과 장소 등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보다는 범죄 발생 지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간적인 범죄 예측 매핑은 경찰의 집중 개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 예측 기법의 발달만으로는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상 동기 범죄 또 대응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최근에는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짠가요? 예, 여러분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톰 크루즈 나왔던.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예, 미국 2054년 배경으로 이제 제작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주된 내용이 범죄를 예측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프리크라임이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범죄들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또 미리 앞서서 잠재적인 그 범죄자들, 미리 알 수 있는 범죄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게 영화라서 가능하다.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지금 실제로 개발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이렇게 보고 당신은 곧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하고 제가요? 체포하는 거잖아요. 지연이 그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체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의 가능성들을 예측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정신질환자나 평소에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범인 예측, 재범률 예측 이런 것들은 지금도 되고 있고 그걸 뭐 가석방이나 기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인이 범죄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부분들은 좀 더 발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 내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피해자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으면 네. 내가 그런 시간과 장소에 그런 날씨에 기후 이런 데 안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예측 부분들도 지금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 프리크라임은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 피해 예측 분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전돼 있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재범률 예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이 범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더 기술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아마 그것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프리크라임이라는 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범죄가 어느 시간에 자주 발생했는지 이게 통계를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지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지도상에 이제 범죄를 예측 가능한 구역이 어딘지 명확하게 여러 요인들을 대조함으로써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 지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로 예를 들자면 CCTV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유동인구는 많은 그런 지역일수록 소매치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이 특정되게끔 하도록 여러 요인들을 대입하는 것이 범죄 지도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이 확인이 되면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이 CCTV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걸로 신원을 밝힌다는 게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지명 수배자다. 그러면 CCTV가 그걸 촬영해서 얼마든지 경찰에 통보가 가능한 수준에 또 있고요. 또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걸음걸이, 뭐 자세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범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분석 가능하죠. 이런 기술은 현실에서도 가능하고 좀 더 지나면 더욱 발전해서 아마 우리 IoT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쌍방간의 통합 그게 되는 네네.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우리가 뭐 AI, 빅데이터 이런 단어가 익숙해진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범죄 예측까지 한다니까 정말 과학이 새삼스럽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프리크라임을 도입했거나 또 개발 중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박사님? 예,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범죄 정보 시스템 다스라고 해서요. 2012년 아주 이미 예전에 이제 했던 거죠. 10년이 예. 넘었네요. 예, 뉴욕 경찰청하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범죄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경찰에서는 헌치랩이라고 해서 어떤 계절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그리고 이전에 발생됐던 범죄 데이터들을 투입해가지고 범죄가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수님, 미국 외에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의 범죄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 우리가 히트맵이다. 아까 왜 범죄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빨갛게 표시하는 그걸 일본에서 그걸 히트라고 히트맵. 하는 건데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범죄 예방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발전 방향이 다들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저 멀리 있는 미국, 중국, 일본까지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프리크라임이 도입이 됐을까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지금 활발히 그 R&D를 통해서 개발했고 또 그걸 실제 적용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카스라는 이름으로 프리카스? 예.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그 활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해서 이제 이 프리카스가 이제 그 치안 현장에 직접 지금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언제 어느 시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도 정도로 표시해서 그걸 이제 실제 활용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위험한 장소에 대한 그 우려나 뭔가 발생하면 순찰차 바로 이제 그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또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범죄 예측과 통제를 위해서도 이제 프리카스가 도입돼 있고 앞으로도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프리카스가 도입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이런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효율성이 좀 높아졌을까요? 살인 애고글의 추세 또는 흉기 소지 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살인 애고글과 흉기 소지 난동 범죄가 실질적으로 좀
감소했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이것도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위험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또 통제하는데 분명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에 따른 예측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들, 범죄와 연결지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이 하나의 한계가 될 수 있고요. 범죄라는 현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범죄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거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LA에서는 그 프레드폴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카스랑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인종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화로 이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인지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과학 기술력이 이를 뒷받침해줘서 적은 범죄 사건으로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우리가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카스, 프리크라임 얘기 계속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기관에서는 충분히 그런 네. 부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인이 운영하는 CCTV 문제 이런 것들은 법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법 제도적인 정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이 CCTV를 설치를 통해서 범죄 예방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범죄를 예측하는 프리크라임의 진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누가 쫓기고 있는데요? 어떡해! 누가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해. 설마 묻지마 범죄는 아니겠지? 너무 무서워. 이리 오세요. 저희 예태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우와, 박사님, 여기서 그럼 절 쫓아오던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명 데자뷰 기술입니다. 데자뷰요? 네네. 데자뷰 시스템은 뭔가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 예측 지도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관제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이런 유형의 범죄가 나타날 확률이 많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랑 차도 인식이 돼요.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른쪽에서 지능형 CCTV로 자동으로 분석을 했을 때 둘 간에 전개되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자분이 술이 좀 취하셔가지고 네. 비틀거리며 가시다가 이제 좀 있다가 왼쪽에 앉아서 이제 쓰러져 있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 두 분이 접근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고 두 사람이 걸어온다는 상황 자체가 범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이 마침 평소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시간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면 범죄가 발생할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제사가 가만히 있더라도 관제사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알람을 띄워주고 이쪽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먼저 알람을 띄워주게 되면 관제사분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장에 예를 들면 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으면 스피커로 뭐 음성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스마트 가로등들이 있어서 가로등을 그쪽으로 비춰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간단한 액션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네.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 이거 소리도 들려요. 맞습니다. CCTV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도 들을 수 있네요. 오, 저러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겠어요. 네. 이 소리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CCTV 옆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게 최근에 많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리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뛰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여성의 비명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기술이 RID라는 기술인데요. CCTV로 그 사람의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5분 전에 옆에 있었던 CCTV에 나타났던 사람과 동일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CCTV 영역을 설정을 하고 시간대를 설정하고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화면에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표시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분들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분석한 결과가 사실은 유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유사도가 높은 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에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상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화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인공지능이 지원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상당히 많은 CCTV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제하신 분들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몇백 대의 CCTV를 동시에 관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동시에 관제하기가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아서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깔려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과학기술. 앞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묻지마 범죄인 줄 알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박사님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로 범죄 이력이나 감정 등을 파악해서 내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니. 이제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다녀야겠어요. 예. 설민 씨 그러면 CCTV가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앞으로 CCTV, AI, 빅데이터 거기다가 경찰들의 신속 기동까지 더해지면 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예측, 예방, 대응 이게 한결 빨라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CCTV 설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프리카스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프리카스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이 수집된 상태로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같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동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가 도입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 지도가 더 정밀해지고 그 예측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범죄 예측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이다. 좀 예상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예, 예. 지금 드론이 최근에 범죄에도 전쟁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거 범죄를 예방하는데
순찰 드론이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순찰 드론을 활용해서 순찰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범인을 추적하거나 등등 하는데도 이 순찰 드론이 잘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탄탄한 범죄 예측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게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범죄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머리를 모아서 좀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재가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개개인별로 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방법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일어났던 흉기난동 범죄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그걸 21피트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7m 이내만 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만약에 달려오면 그 근접거리에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 또 그런 상황이 목격했을 때는 빨리 현장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할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백이나 뭐 기타 또는 주변에 있는 의자 뭐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목격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경찰 112에 신고해서 잘 훈련된 경찰이 와서 현장을 빨리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생각이 든 게 처벌이 애초에 무서우면은 이런 이상 동기 범죄 발생률도 확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그런 법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명확하게 형법 안에서는 폭행이든 뭐 상해죄든 그 법률 기준에 맞는 처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통한 어떤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이상동기 범죄자들을 잘 살펴보면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제 불능자로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요, 첨단 과학 기술을 더한 대응책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하루빨리 과학으로 제압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인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인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한 누리호 4차 발사. 이번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임무 궤도에 투입하는 게 목적이라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착수회의를 열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항과 탑재 위성 및 발사대 등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누리호 비행 모델 4호기는 지난 5월부터 구성품 제작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1단, 2단, 3단 조립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의 성능을 안정시키고 로켓 임무 수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요. 첨단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인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량만 사용해도 30kg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친환경
비경화성 접착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보통 접착제 하면 접착력이 높은 붙는 방식의 경화성 접착제가 주를 이뤘죠. 사실 경화성 접착제에는 강한 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데다 사용 후에 접착제를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체에 무해한 비경화성 접착 소재. 하지만 최대 13kg 정도를 버티는 수준으로 접착 성능이 떨어져 산업계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한 연구팀이 접착 소재 간 수소 결합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고분자의 형태를 정밀 변형했는데요. 그 결과 접착제 0.16mg/제곱센티미터당 30kg 이상 무게를 버티며 기존 비경화성 접착제에 비해 접착 성능을 2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착력은 높으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 후 접착제 제거도 쉽다는 장점까지. 갑자기 집에 부러진 물건들이 떠오르는데요. 고치러 가야... 그 전에 클로징부터 하고 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과학계 소식 가득가득 준비해올게요. 과학모두 쓰다. 네, 오늘은 프리크라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 빅데이터로 범죄를 예측하고 또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솔비 씨 뭐 해요? 저도 스마트하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중인데요. 이게 112, 119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긴급신고 바로 앱인데요. 이 앱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대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맞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니까 저도 바로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잖아요. 예. 네. 이를 잘 예방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상동기 범죄랑 프리카스에 대해서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